네, 이어서 재량 행위의 이해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헌법 아래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저희 행정 작용 보고 있고 행정 작용 중에 행정 입법 먼저 보고 행정 행위 또는 행정 처분을 봤었는데 행정 행위가 이제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대한 그 구속성, 기속성을 봤을 때 어, 나름의 이제 행정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로 따진다고 보면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재량이 행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 행정 재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입법 재량, 국회가 법을 어떻게 만들고 구성할지도 재량이 나름의 재량이 있는 것이고요.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특히 양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 재판에서도 재량이 사법 재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재량, 사법 재량 다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행정 작용 중에서 행정 행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법적 의무를 직접 가져오게 하는 처분 내지 또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름의 행정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이다. 주로 이제 효과 규정과 관련돼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요건 규정에 관련돼서도 물론 요건은 이제 법률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서 사실 요건 규정에 있어서의 재량이 뭐 마땅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방금 봤잖아요. 방금 전에 보다 보시면 요건에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적정한지 아닌지 나름의 판단함에 있어서도 물론 최대한 이 법에 구속돼서 법에 최대한 적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적정성 하다 보면 요건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에서 이제 학자님들이 행정법 학자님 정리한 것은 효과 규정에 이제 본다고 하시는데 효과 규정이면 결국에는 이제 문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거든요. 보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밑에 있는 항공사업법 제28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항공운송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사고 치는 거죠.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네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한 거. 항공운송 사업자가 면허 또는 등록이 되어 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취소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21호 뭔지 모르겠지만 제1호, 2호, 제4호, 21호 정도 되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야 다른 거 뒤에 있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문헌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면 기소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하지만 이 법문헌 기준설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발견합니다. 특히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하면 하명류는 아까 쉽죠. 이거 하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 면허 취소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사업도는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정지 명령을 하는 거는 아주 쉽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있는데 허가류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방금 전에 봤던 우주개발진흥법 허가 기준 보시면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재정 부담 능력을 갖추면 무조건 발사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주세요? 내줘야 되는 것은 맞긴 하겠죠. 이 정도. 근데 문제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따지다 보면 굉장히 재량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아쉽죠. 이게 차라리 이게 그렇게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과거의 발사 성공 최근 3년 이내 발사 성공이 10번 이상일 것 아니면 이제 뭐 능력으로서 뭐 최소 뭐 납입 자본금이 뭐 몇백억 이상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건 체크리스트로 체크 해가지고 해버리면 허가 내줘야 되는 거 그때 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제 기속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우주개발진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목적이나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하다 보면 되게 고도의 다른 그런 이제 그런 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량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져봐야 되는데 애초에 요건 자체 이렇게 적정성 들어가 버리면 뭐지? 그런 요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사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준수했다면 반드시 내줘야 돼 하는 거의 문제 전에도 허가 요건 자체가 준수됐는지 안 했는지부터 지금 일단 그 재량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요 법무론 기준설은 어디까지나 함영류, 야, 면허 취소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게 법무론 기준설에 타당하긴 하지만 이런 허가류는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당해 행위에 근거가 된 법계, 체제, 형식, 그 문헌 행위 자체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론 기준설은 어디까지나 함영류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이런 허가류에서는 쉽지 않다.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우주개발진흥법을 봤으니까 항공사업법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항공사업법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사업을 경영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면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면허 기준을 본다고 하면 바로 8조에 보신다고 하면 면허 기준, 또 마찬가지거든요.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갖출 것, 자본금 50억 이상, 항공기 한 대 이상, 이건 좀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이런 거 명확한 기준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인력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노선별 취향 계획이 타당할 것, 타당한지 적정한지 염려가 없는지 적합한지 이거는 사실 고도의 행정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물론 기준을 최대한 세워주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무조건 다 기준을 만들기도 이제 애매한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가 좀 바뀌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이거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유인로 그 항공사 하나 제가 만들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요건 가졌으니까 무조건 기속이니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요건 자체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적정할 것, 타당할 것, 염려가 없을 것 이런 거 따져보다 보면 그리고 이런 항공운송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쉽게 시장 진입이 쉽지가 않고 진입 규제가 이제 항상 보면 되어 있고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계속 그 사업 하는 거니까 요런 허가는 이례적인 어떤 그 허가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영속적이고 나름의 재산권적인 사건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공익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으로 보는 게 타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래서 이런 허가류는 이런 문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문헌 기준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교수님 여기 보시면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법문헌 기준설 하여야 한다. 이거 기속 아닙니까? 기속?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허가류가 기속이냐 재량이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 수 있느냐,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문제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주체를 봐야 돼요. 국내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기 때문에 국민에게 면허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때 그 면허를 내줄 때 면허가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치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아까는 이거는 그거잖아요. 사업법 28조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장관은이니까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 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니까 장관이 주어, 여기가 이제 목적어일 거고 명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동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봤던 거는 국내 운항사는 국민이니까 국민은 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면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는 요건 봐서는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이 받아야 된다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주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행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조직, 행정 기관이 일정한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재량이냐 기속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국민에게 요구한 거죠. 국민은 하려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must not. 너 허가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해. 허가를 받아야지만 너 할 수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너 할 수 없어. 이 얘기잖아. 이 얘기. 면허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법문헌 기준서를 되게 좀 약간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문구만 가지고 취약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문제가 되는 영역을 자세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론 기준서로 다 해결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고 특히 허가류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항공사법 시행 규칙 가서 보시다고 하면 이렇게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별표에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나눠놨는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 차라리 뭐 납입자 봉급, 자산 평가에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나름 객관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항공기 대수 한 대 이상, 성능 뭐 이런 거는 51석 이상 이런 거는 좀 명확한데 비교해 보면 이런 거 염려가 없을 것, 적합할 것, 적정할 것, 타당할 것 이런 것들은 따져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량과 기속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사법심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법심사 결국 재판에 가서 그런 거잖아. 재량을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는 건데 재량을 활용 적절히 못했다고 하는 걸 다툴 수가 있느냐, 다툴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재량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영역이었던 건데.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재량권 행사 일탈 남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 이제 요걸 통해서 사법 심사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 기능에서 당사자는 재량행위에 대한 신청권에서 장애의무를 정해서 응답부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사법심사 결국에는 재량권 일탈 행사 남용이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량권을 다 행사했는데라고 이제 행정이 얘기해버리면 행정기관이 얘기해버리면 국민은 그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제 뭐 가능하다고 했지 무조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니라서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량 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과를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사실 뭐 거의 뭐 시험을 위한 그냥 말장난인 것이지 요즘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법에서는 다 부과를 붙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다 넣고 있습니다. 부과를 붙일 수 있도록 너무 아까 어디 그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있었잖아요. 허가를 할 때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이 부과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과의 가능성과 한계, 특히 해서 부과는 재량행위에서 어떻게 이제 쉽게 법률 근거 없어도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 부관 같은 경우도 사전 변경이라고 하면 뭐 가능하다는 거. 부관의 한계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갑자기 재량 행위면서 갑자기 부관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 부관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법의 테마이거든요. 이렇게 조건 기한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떻게 언제 이렇게 붙일 수 있느냐 있을 때 일단은 특히 이런 재량 그 대상되는 부관이 붙는 게 재량이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재량에 대한 통제는 중요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법 27조에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툴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걸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직전에서 봤을 텐데요. 법률에서 행정처에게 재량을 부여했는데,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재량을 부여했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깜지를 만들어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그 커닝 페이퍼는 어디까지나 나만 봐야 되는 커닝 페이퍼, 행정만이 봐야 되는 커닝 페이퍼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요 행정 규칙에 불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규 명령 형식의 시행령 시행 규칙의 별표 형태로 이거를 그냥 스트릭트하게 넣어버렸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대법원 판례 법률에 따르면 불령이랑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증을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나름의 이 스트릭트한 거를 법규 명령 형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 규칙으로 보거나 아니면 행정 규칙 유사하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그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나오는 어떤 결과값을 따지는 거잖아요. 처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행정 처분에 관련돼서 재량 일탈 남용으로 다투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거를 부과한 행정청은 나는 이거대로 했다, 기준대로 했다라고 해서 항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법규명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나름의 이제 그거를 이제 후려치기 하는 거죠. 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행정 규칙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불허형식을 보거나 아니면 법규 명령이긴 하지만 최고한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애들로 돌려서 해서 어쨌거나 재량 일탈 남용 그렇고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거. 재량행위 사법적 일탈 남용 관련돼서는 행정기본법에서도 지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관련된 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법위반 원칙 비례 원칙으로서도 기본법 10조에 이런 거 달성하는 유효 적절하고 필요 최소한이고 여러 가지 이익 형량을 해버릴 것 그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에 관련돼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행정 절차도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물론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위주로 헌법 제 12조에서 신체의 자유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수의 판례를 통해서 어디까지나 그 예시인 거고 모든 기본권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형사사법 절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 절차든 행정 절차든 입법 절차든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긴 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얼마큼 이제 빡빡하게 행정 절차를 이제 적법 절차에 부합되도록 할지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규율되어 사항의 성질, 관련되는 당사자의 사익, 절차 이용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형량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이념적으로는 모든 기본권, 모든 까지 다 미치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할지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재판 규범으로 해서 뭔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데 이거 좀 아쉬운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됐는데 절차법은 이제 특히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법이 좀 개정돼서 신고, 확약, 위헌 사실들의 공표, 행정계획,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관련된 내용까지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의견 청취, 의견 제출 또는 청문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미리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알려줘야 소명의 기회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에서 나를 징계하려고 한다. 당할 걸 알아야 내가 가서도 그게 아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는 거.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의 이제 이게 방어권 법리와 유사한 건데.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적절히 고지하고 기회 보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도는 특별한 문제 없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독립된 제3의 기관을 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그렇긴 한데 기왕이면 제3의 독립된 기관을 하면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행정 절차에서 나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의 이제 그 미리 알려준 절차를 사실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냥 이제 절차는 이제 자판만 깔아놓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참 위헌 나오기 쉽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서 보면 이렇게 뜻이 있는 이제 그 소수 의견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격성 가져야 되는 것이고 준사법 절차 가져야 되고 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봤던 결정들이 있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제구성되어 있는 재판관님들의 어떤 그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봐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적법 절차 원칙까지 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전반적인 행정 작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전반적인 행정 기본에 관련된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행정법은 크게 이제 이런 행정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 행정 조직과 작용과 절차와 구제에 관련된 이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행정법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법원으로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행정 조직은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님 밑에 국무총리 밑에 행정각부의 근데 그 행정각부의 장관님은 다 국무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가지고 있는 요 형태인 건데 사실은 국무총리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제도이긴 해서 대통령제랑 어울리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를 좀 나름의 국민과 같이 선출된 부통령이 있다고 하면 더 견지도 되고 또 나름의 이제 그 의견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부통령이 잘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국민 선출했으니까. 근데 국무총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하명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왕제 대통령제랑도 연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가 좀 약간 좀 특이한 제도라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으로 가서 이게 주로 이제 부처청의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 각각의 기관 내에 실국가로 이를 보조하는 실국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보면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내려가 있으시겠죠. 부처청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각부 요 부까지만 행정각부의 장관, 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부까지만 국무위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런 부처청에 있는 분들은 다 한 분만 계시죠. 독임제 기관인데 하다 보면 현대 이제 그 행정에서는 미국식 제도를 많이 따와서 위원회 제도가 들어와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의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타당한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당하게 할 수 있게 하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행정기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지방행정기관 항상 서울특별시랑 서울특별시 시장이랑 서울특별시 이외에는 구별해야 된다.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입법의 측면에서는 행정입법 법규명의 의미가 있고 행정규칙 의미가 없고 하지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두 개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위에 크게 좀 넓게 거시적으로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법률에서 정한 걸 다 못 정한 거니까 보충하는 것이 행정입법을 보충하는 것이고 법률에서 이런 행정기관에게 행정처분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내용들을 좀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법규 명령 행정규칙에서 이게 약간 효력이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법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처럼 마치 이제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뭐가 법규 명령이고 뭐가 행정규칙이냐?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법규 명령은 헌법 75조, 95조를 굉장히 중요해 보셔가지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으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행정규칙은 예규훈련 고시 이렇게 보시는데 하다 보면 일단 법규 명령 본다고 하면 최근에 와서는 국회의 이제 입법 권한이랑 이제 그 행정 입법 권한이랑 충돌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검수완박, 검수원복. 법에서는 검수완박을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검수원복을 하는 경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항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회 입법권과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견제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갖춰야 되는 요런 한계 위임의 형식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어떤 기준이 딱 나와 있기보다 관련 법률 조항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법규 명령 통제는 법원에 의한 통제, 재판하다가 근데 그 재판이 직접 그 행정 입법 법규 명령을 가지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규 명령에 적용되는 어떤 처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민사소송이든 어느 소송이든 소송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적용되는 그 법규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나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가가지고 헌법소원 심판을 쏠 수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한 걸로 이어지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행정규칙에도 불구하지만 예규훈련 고시라는 형식을 갖춰서 행정규칙에 불구하지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하나의 판례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설명드려가지고 이 사건 규정에 관련돼서는 수권법률 결합해서 대주구소송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위헌 여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 문제랑 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재량 부여한 거는 사실 지금 좀 전에 방금 봤던 내용이잖아요. 사실 아까는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이제는 한번 재량까지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좀 이어서 다시 또 나중한다고 하면 사실 근데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행위, 행정처분 요거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정행위는 그냥 중요하고 국민에게 의미가 있고 직접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고 사실행위는 그렇지 않다. 하다 보면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행위처럼 보이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경계가 애매해져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의 경우는 처분의 개념이 좀 더 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기는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하명과 허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허가류다.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류 중요하고 허가제도 신고랑 같이 봐야 돼. 신고는 신고를 해서 하면 그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고는 내가 하는 거고 허가는 이제 관이 하는 거.
우주개발진흥법 관련돼서 허가제 신고제의 모습들 저희가 같이 봤었던 거고요. 재량행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봤으니까 재량에서 어느 정도 구속되는지 여부인데 법문헌 기준설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매몰되는데 이게 함영유에서는 이게 법문헌 기준설이 아주 타당할 수 있겠지만 허가류에서는 그게 딱 그렇게 다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그 예시로서 제가 이제 이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관이 허가를 내줄 때 재량이 있는지 기속을 해야 되는지 법이 기속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더 어려운 거는 이런 허가 기준들을 따짐에 있어서 염려가 없을 것, 적합할 것, 타당할 것, 적정할 것이라는 이런 불확정 개념들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재량으로 빠질 수 문헌상 기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재량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요건에 이런 요건들의 재량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걸 판단 여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형제법학계의 좀 다수설이나 타수설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건유에서도 이런 요건유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재량행위 관련돼서는 통제가 가능하냐, 사법심사로 행정이 재량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법이 통제가 가능하냐는데, 일단 결론은 가능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특히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리 이제 스포일러 해드리면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지 무조건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런 재량행위 나오다 보면 같이 조건 기한처럼 붙는 부관에 관련돼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요. 요거 사법조 재량권 일탈 남용, 재량권 일탈 남용인데 이제 행정청이 이제 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련돼서 이제 나름의 이제 항변으로 나는 법대로 했다. 근데 그 법대로 했다는 게 보니까 나름의 내가 그 기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나 그 기준대로 한 거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제 국민이 얘기할 때는 그 기준 비록 법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별표로 들어가긴 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률에서 재량을 부여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적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돼야지 유리한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돼야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판례는 불형 형식이랑 대통령 형식을 좀 법규 명령 중에서도 불형 형식이랑 대통령 형식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논거에 어찌됐든 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가능성을 다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인정됐다고 했지 그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관련돼서 이제 이런 행정법의 원칙 관련된 비례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은 행정기본법 10조, 이런 헌법 37조 2호,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 21조, 이익 형량 적당히 하라고, 적정하게 하라고, 정당하게 하라고. 행정소송법 27조, 재량이라도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그 사법부가 이런 행정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행정 절차가 적법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이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헌 나오기가 쉽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전에 고지해서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나름의 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가치인 것이고, 행정절차법 관련돼서도 행정절차법이 제정돼서 있는데 주로 행정절차법도 이런 행정처분에서의 절차를 다투고 있다. 절차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최근도 그렇고 다수 의견들은 이런 절차만 가지고 제도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의 이제 이런 반대 의견들이 필요하긴 하다. 감시가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룬 행정작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다 이해가 한 번에 된다고 하면 행정법의 고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헌법 시간에 필요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념을 좀 다룬 부분이어서 사실은 약간 설명이 이제 다 명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만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들어보신다고 하면 헌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행정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특히 나중에 뒤에 설명하는 인권 관련된 내용도 하다 보면 인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고 특히 국가기관이 관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 나름의 이런 시퀀스를 알려고 하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내용들을 반복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